경기도 외곽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면서 하명우 회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82살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밭일을 나서는 그의 모습에는 여전히 기업가 시절의 위엄이 남아 있습니다. 하신의 산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나는 이 산의 주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 하명우는 낡은 호미를 들고 중얼거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회장님이라 부르지만 그 자신은 그저 흙을 만지며 살아가는 늙은 농부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일군 사업체는 이미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두었고 이제는 이 작은 산자락이 그의 전부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하상준이 검은 세단에서 내립니다. 변호사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새가 여전히 도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55의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왔구나, 상준아. 서울 일은 잘 되고 있나?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서울로 오셔서 함께 지내시면. 하상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하상철이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아버지, 형이 또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가려고 하네요.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52살의 하상철은 사업가답게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형에 대한 경쟁심이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맨날 나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나? 나는 여기가 좋다고 했잖아. 하명우는 웃으며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막내딸 하은정이 아이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어린 딸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오빠들이 또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여기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은정이는 역시 아빠 마음을 잘 안다. 하명우는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상준은 최근 맡은 큰 송사건에 대해, 하상철은 새로 시작한 사업에 대해, 하은정은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화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 두셨나요? 하상준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형, 그런 말을 왜 지금? 하상철이 당황하며 형을 제지하지만 하명우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나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아버지, 그런 이야기는 너무 일러요. 하은정이 서둘러 말하지만 하명우의 표정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하명우는 홀로 마당에 나와 앉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산자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다 늙어 뭘 더 바라겠나? 다만 저 산만큼은 제대로 지켜줄 놈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묻어둔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감춰둔 비밀, 그리고 평생 지고 살아온 죄책감. 하명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인, 그리고 어린 아이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작은 속삭임이 밤바람에 쓰러져 갑니다. 하명우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여전히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집에서 하명우의 밤이 깊어갑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 하명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했습니다. 아버지, 웬 정장이세요? 어디 나가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은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하명호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좀 불러봐. 다 모이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하은정은 영문을 모른 채 형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상준과 하상철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름에 당황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하명호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부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인사말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상준은 같은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조용히 들어봐. 나도 이제 나이가 많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한다. 하명우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오늘 가족분들께 미리 공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하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은정아, 이런 일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나중에 너희들끼리 다투지 말라고.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명호의 손글씨로 쓰인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김 변호사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하상준과 하상철은 각자 나름대로 재산 분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나 하명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김영수에게 상속한다. 이상.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상준은 귀를 의심했고 하상철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정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김영수가 누구예요? 김영수라니? 아버지, 그게 무슨... 하상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시는 건 아니죠? 김영수가 대체 누구입니까? 하상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김영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명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누구냐고? 그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하은정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김영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명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그래야만 하는 일이다. 하상준과 하상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제의 눈빛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 혹시 형이 아는 김영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이름이야. 너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상준이 변호사 특유의 논리적 사고로 반박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신 게 분명해요. 이런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상준아, 조심해서 말해.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다. 하명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상준은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했고 하상철은 김영수라는 인물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하은정은 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명호만이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애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명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여 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서먹한 분위기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어제 일에 대해 먼저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정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차가 왔어요. 검은 승용차인데. 하명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가보겠다. 아버지, 제가 나가볼게요. 하상준이 일어서려 했지만 하명호는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나가야 한다. 하명호가 대문을 열고 나가자 검은 정장을 입은 50대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하명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하명호를 보자마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하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여 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그 말에 하명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하상준과 하상철, 하은정은 김영수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김영수야? 하상철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인가? 하상준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명호와 김영수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하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김영수를 본 가족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제 유언장에 나온 그 김영수 씨인가요? 하상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잠시 하명호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관계시길래 유언장에. 상준아, 일단 앉으시라고 해드려. 하명호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하상철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아버지. 이분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상철아, 너도 앉아. 하명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미룰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정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상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라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말도 안 돼. 당신이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하상철도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명우는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박영애였습니다. 박영애? 하은정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김영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하명우와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갓난아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명우는 그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외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명우라는 분이고 언젠가는 찾아가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상준과 하상철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김영수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하명우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하은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오빠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하명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많이 컸구나. 그 말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상준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하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숨기신 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상준아, 이건 복잡한 이야기다. 그때는 시대가 달랐어. 시대가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상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하나 더 나타나서 전 재산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을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리요? 5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자리를 찾는다고요? 하상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명우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어머니 영애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고 아버지, 하은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명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 여러분께 상처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부르셨기에. 부르셨다고요? 하상준이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부르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상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하명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하명우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상철이 그것을 빼앗듯 받아들고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아빠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한번 만나고 싶다. 할 말이 많다. 편지를 읽던 하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상준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래서 유언장에 저 사람 이름을 쓰신 거였군요. 하상철도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났나요? 하명우는 딸의 손을 잡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은정아, 그런 게 아니다. 아빠는 그런 게 아니라면 뭐예요? 저 사람한테 전 재산을 준다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김영수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가족분들께 상처만 드리는 것 같네요. 당연히 물러나야죠. 하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애초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때 마을 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장?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고 있어요. 회장님,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하상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다고요? 아침에 김씨성을 가진 분이 오시는 걸 여러 사람이 봤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하명우 회장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회장님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야? 내가 직접 봤는데 정말 회장님하고 똑 닮았어.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아들이라는 말이야? 마을 최고령자인 박할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 그 이름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 정말이요? 젊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옛날에, 그래, 회장님이 젊었을 적에 박영애라는 처녀가 있었지. 그 처녀가 아이를 낳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어. 박영애요? 그래, 정말 예쁜 처녀였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영수였던 것 같아. 박할아버지의 말에 술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거네요? 세상에 50년 만에 아들을 찾은 거구나. 한편 하씨 집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을 여관에 머물고 있었고 가족들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하상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명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영수는 내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상철이 억울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저 사람한테만 전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상철아, 그건 아버지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은정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났나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하명우는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희들이 못나서가 아니야. 영수한테는 내가 빚이 있어. 빚이요? 5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했잖아.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 하상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잘못이죠. 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상준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상철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들, 혹시 저 사람이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온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하상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상철이 제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인정하셨잖아. 그래도 확실하게 해봐야지.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 하상준이 제안했습니다.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고발해야죠. 사기죄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명우가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김영수가 여관에서 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저렇게 혼자 다녀도 되나? 하명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버지는 왜 저 사람 걱정을 하세요? 하상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 걱정은 안 하시고.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김영수의 등장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서 마을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비밀,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한 하씨 가문의 미래. 아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수가 마을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하명우는 평소와 달리 식사를 거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가족들의 갈등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하은정이 죽을 끓여 가져왔지만 하명우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구나. 아버지, 몸이 안 좋으세요? 하은정이 걱정스럽게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조금 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 그냥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하명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여관에서는 김영수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가족들의 반대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아버지만 더 고생시키겠어. 김영수는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50년을 기다려온 만남이었지만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하상준과 하상철은 서울에서 온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하상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김영수라는 자가 진짜 아버지 아들인지부터 확인해 보죠. 하상철이 제안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강제로 시킬 수 있나요? 법원 명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바로 그때 하은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빠들,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하상준과 하상철은 깜짝 놀라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명우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은정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 하상준이 소리쳤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하명우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김영수도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하상철이 김영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진 거라고요. 상철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상준이 동생을 말렸지만 그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있고 나이를 고려하면 의사 선생님, 위험한 건가요? 하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정되었지만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은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상준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우 약하신 상태이니까 한 분씩만 들어가세요. 하은정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명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딸을 보자 약하게 손짓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하명호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수, 영수는 어디 있냐? 아버지, 지금은 그런 걱정 마세요. 영수, 불러와라. 하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김영수 씨를 찾으세요. 하상준과 하상철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김영수를 불렀습니다. 김영수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하명호는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영수야, 와서 아빠 손 좀 잡아봐. 김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하명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아빠 노릇을 못했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유 원장, 그것도 미안하다. 내 형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을. 하명호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김영수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하명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중환자실로 달려왔습니다. 하명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준아, 상철아, 은정아, 아버지, 세 자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들 서로 미워하지 마라. 영수도 너희 형이다. 하명호는 김영수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영수야, 형들과 잘 지내거라. 아빠가 부탁한다. 그리고 하명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수도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하명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유산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명호가 숨겨둔 더 큰 비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후 하씨 집은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자 남은 것은 깊은 슬픔과 해결되지 않은 갈등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하상준이 검은 상복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유 원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김영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가족 여러분께서 나누어 가지세요. 하상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요. 서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은정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고 올게요. 하은정은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여성의 섬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호 씨에게, 영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네요. 저는 멀리 떠나렵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영예가. 하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날짜는 1973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젊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여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 오빠였어. 또 다른 편지들은 모두 보내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명호가 50년 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다. 아버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하은정이 울음을 참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빠들, 이것 좀 보세요. 편지와 사진을 내놓자 모두들 놀랐습니다. 김영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쁘셨구나. 하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을 거예요. 하상준이 다른 서류를 뒤적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이게 뭐야? 그의 손에는 자신의 출생신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모란에 적힌 이름이 하명호가 아니라 하명석이었습니다. 하명석? 하은정이 의아해했습니다.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형님 성함이 하명석 아니었나요? 그때 또 다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준아,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내 형 명석이다. 형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너를 키웠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편지를 읽던 하상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친아들이 아니었다고? 하상철과 하은정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진짜 아버지 자식은 나와 상철 오빠 그리고 김영수 씨뿐이라는 거네요. 하상준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명호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조카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럼 내가 변호사가 된 것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 것도 모두. 김영수가 하상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준 씨,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들처럼 사랑하셨을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럼 왜 유언장에서는 나를 배제하셨을까? 하상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우리가 뭘 믿고 살아왔던 거지? 하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가족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모습,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하상준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명호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명석의 아들이라는 실감도 없고.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준 씨, 혈연이 전부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키우시며 쏟으신 사랑은 진짜였을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였다면 왜 유언장에서?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50년 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하상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는 거네요. 아버지의 복잡한 과거 때문에. 하은정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속에는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고뇌와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모든 비밀을 혼자 짊어지시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실이 밝혀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하씨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상준은 며칠째 말을 하지 않았고 하상철은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은정이 술에 취한 하상철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상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또 무슨 폭탄 선언을 하시려고요? 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법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은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이제 진실도 밝혀졌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만 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하상철이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죽게 만들고. 상철 오빠. 김영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50년 동안 궁금했어요. 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박살낸 거예요? 하상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족이야? 상준이 형은 사실 조카고 당신은 갑자기 나타난 이복형이고. 하상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그만해. 형은 왜 가만히 있어요? 형이 제일 억울하잖아요. 평생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카였다니. 김영수가 하상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준 씨, 아버지께서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말씀하셨대요. 우리 상준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됐다고. 하상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왜 유언장에서는 나를 배제하셨을까요? 아마도 당신이 이미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하상철이 술병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성공 못한 불쌍한 놈이라는 거야?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댁에 무슨 일이야? 고함 소리가 마을까지 들려. 이장님,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회장님 아들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운다면서? 이장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 방금 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연락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산 전체를 마을 공동재산으로 기부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셨다더라.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상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산을 기부했다고요? 그래. 하신의 산 전체를 마을 공동재산으로 기부하고 마을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라고 하셨대. 하상철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집과 나머지 재산은 유언장대로 처리하되 산만큼은 마을 전체를 위해 써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남기셨다더라. 이장이 회장의 메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아, 재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진짜 소중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게 맞다. 김영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신 게 뭔지. 뭘 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재산인 산을 먼저 기부하신 거예요. 하은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하상준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상철도 술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셨던 거네. 재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김영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유언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재산을 여러분이 나누어 가지세요. 김영수 씨. 하은정이 감동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혈연이든 입양이든 상관없이. 하상준이 김영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아니, 영수 형. 미안했습니다. 상준 형님도 미안하셨을 게 없어요. 하상철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화만 냈네. 이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회장님이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구나. 자식들이 화해했으니까. 그 순간 창밖으로 하신의 산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산은 마을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어 영원히 하명우 회장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명우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신의 산은 마을 공동재산이 되어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명호 추모공원이라는 팻말이 산 입구에 세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산책하며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김영수는 약속대로 유언장을 포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상속 포기 의사를 밝힌 그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세요? 하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김영수의 결정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아버지를 만났고 가족을 찾았으니까 충분해요. 김영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로 가실 건데요? 하상준이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를 원수처럼 여겼던 자신이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부산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거든요. 김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고 싶어요. 하상철이 급히 말했습니다. 형, 자본금은 있어요? 식당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그동안 모은 돈이 조금 있어서. 하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습니다. 오빠 가끔 연락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요. 물론이죠. 은정이. 김영수가 하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받아들여줘서. 하상준과 하상철도 김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연락처 꼭 주세요. 부산 가시면 우리가 놀러 갈게요. 그럼요. 맛있는 음식 대접할게요. 가족들은 서로 포옹했습니다. 한 달 전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형제애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이장도 김영수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영수야, 가끔 마을에도 놀러와. 회장님 제사 때는 꼭 와야 해. 네, 이장님. 아버지 제사는 꼭 참석할게요. 김영수가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영수야, 잘 가. 성공해서 돌아와. 회장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김영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명호 추모공원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영수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하씨집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상준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정리하며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쓰셨구나. 모두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김영수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담긴 편지들. 하상철은 술을 끊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형,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그래, 상철아.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하은정은 아버지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방은 그대로 둘게요. 김영수 오빠가 오시면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가족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재산 다툼도 혈연에 대한 의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수는 약속대로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하은정이 반갑게 김영수를 맞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은정이? 네. 오빠는 어떠세요? 식당 장사는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어머니 고향 음식이라고 좋아해줘서. 하상준과 하상철도 김영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며 하상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상철도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형도 잘 지내고 있고 우리도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하은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명호 추모공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잘 가꾼 덕분에 공원은 아름다운 휴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영수가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요. 산을 마을에 기부하신 것. 하상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해가 저물 무렵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수는 내일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헤어짐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빤 언제 또 올 거예요? 설날에는 꼭 올게. 그리고 너희들도 부산에 놀러와. 그럼요. 형 식당 음식 먹어봐야죠. 마지막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치유되었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네요. 하은정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다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헤어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호 추모공원에서는 오늘도 마을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명호 회장의 사랑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씨 집에서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장과 반전 속에서도 결국 남는 것은 화해와 치유였습니다.